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시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봅니다. 2025년도에 이제 36회 시험을 이제 보게 되고요. 올해 시험에 다들 합격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거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도 좀 빨리 정상화 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경기도 어렵고 다들 어려워요. 학원 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빨리 좀 나라가 정상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자, 우리 이제 오늘 개강주인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데 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11월, 12월 달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요. 이번 달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지금 요 통합이론서라는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 책이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중간 정도의 어떤 분량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책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보시면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제가 이제 저술한 기본서도 있기는 한데 양이 되게 두꺼워서 기본서로 보시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과목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 아무튼 열심히 보시는 걸 하고 앞으로 이제 수업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1, 2월 달 이제 8주에 걸쳐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통합 이론서라고 하는 책으로 말 그대로 이론을 정리해요. 이론을 이제 할 거고요. 8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규 커리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부터 이제 뒤에까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원래 이제 이 통합 이론서로 또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책을 또 두 번 보는 거 자체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일당백 필기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좋은 책인데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삼는 책이에요. 요 일당백 필기노트가 지금 2025년 판이 출간이 되어 있어요.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분량이 좀 늘어났고요. 이제 왜 분량을 좀 늘렸냐면 이제 중개 실무 파트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를 좀 하다 보니까 그쪽 파트를 조금 보강하는 그런 측면에 그 양이 좀 증량이 됐고 요게 한 160쪽 정도 되는 그 책이에요. 요게 한 200 몇 페이지 정도 되느냐면 270쪽 이 정도 되고요. 요거 이제 1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 책을 조금 뭐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더 요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책의 이제 또 장점은 기출 기출 지문이라고 하죠. 기출 지문들을 좀 전부 다 실어놨기 때문에 이 책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론 정리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책 그렇게 비싸지 않은 책이니까 다들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3월 달부터 이 책을 좀 위주로 보시도록 할 거고요. 이때도 이론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론은 요렇게 해서 이론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에는 기출 문제집이 나옵니다. 기출 문제집은 과거에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그런 건데, 우리 이제 본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는 이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5월, 6월 달에 실력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5월, 6월 달 보실 거고요. 7, 8월 달에는 예상 문제집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메가랜드 학원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원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요약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약집. 근데 요약집은 이제 없어지고 요렇게 이제 총 4권의 책으로 이제 그 수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기출문제, 7, 8월 달에는 예상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9월달 한 달 동안에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요. 본 시험하고 좀 유형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학원에 오시면 40문제씩 광별로 이렇게 이제 풀고 그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풀이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10월 달은 이제 우리 10월 25일 날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은 이제 총정리 특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9, 10월 달에는 별도의 책은 없고요. 이때는 이제 자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때 9월, 10월 달에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뭐 이론 총정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총정리하는 뭐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과목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 혹시 여기에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책은 4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이것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목차 차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 과목은 모두 3개의 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차례 한 번만 찾아주시겠어요? 우리 맨 앞에 차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 좀 보시면 차례 한번 좀 봐주시고 거기에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수를 좀 말씀드리면 21에서 한 27개 정도까지 이제 출제가 되어지고요. 요번에 이제 35회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 작년 이제 10월 달에 얼마 전에 끝난 35회 시험에는 2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쪽에서 21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과목은 어렵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쪽 파트에서 27개가 나오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이러면 이때의 우리 중개사법은 조금 쉬웠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1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득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될 정도로 좀 뭐 무난하게 출제가 된다. 실제 이제 35회 본 시험에서도 우리 우리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시험 보신 분도 몇 분 계신데 1번부터 21번까지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제 22번부터 약간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3번 이렇게 넘어가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진 뭐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쪽 파트는 다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2편 넘어가는데 2편은 뭐를 담고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여서 부신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절차법이라서 약간 복잡을 하긴 해요. 그러나 뭐 아예 못 풀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7개에서 9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쪽에서는 하나 정도의 문제는 좀 까다롭게 상당히 어렵게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에서는요. 이쪽 파트는 크게 3파트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편, 마지막 3편이 이제 중개 실무가 있는데, 여기는 최소로 따지면 한 3개 정도, 뭐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많이 나오면 한 7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고, 올해 이제 35회 시험에는 요 중개 실무에서 한 7개 정도 문제를 냈고, 여기서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2차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제 동차로 한다는 건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거고 2차만 준비한다는 건 이제 1차는 우리 35회 때 합격했으니까 36회 때는 2차만 공부한다. 이게 이제 2차생인데 2차생들이 굉장히 불리한 그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중개 실무 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하고 완전 똑같으냐면 민사특별법하고 완전 동일해요. 그래서 민법의 문제가 여기서 대량으로 나온다. 뭐 한 3, 4개 정도까지가 요 6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35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생들이 상당히 불리했겠죠. 동차생은 오히려 유리하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우리 36회 시험에서도. 그래서 동차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혹시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민법 공부도 좀 이렇게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왜 민법 공부를 또 하시는 게 좋으냐면 2차 과목에 등기 있잖아요. 등기가 뭐하고 좀 굉장히 밀접한 과목이냐면 민법하고 좀 밀접한 과목이다 보니까 나는 2차만 해, 뭐 시간 널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차만 하더라도 이렇게
민법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을 좀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죠. 작년에 요 경매 쪽에서 한 문제 정도가 완전히 이제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손 못 대기 어렵게 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거 세 가지 편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한 장을 좀 넘겨보면 핵심사항 15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뭐 오늘은 배울 만한 거는 없고요. 다음 주에 우리 뭐 결격사유 같은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이렇게 좀 모아놓은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 넘어가면 그 비교 정리해야 할 뭐 이런 항목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리면, 우리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가 서식 자체가 4개가 있거든요. 해마다 한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서식별 어떻게 동일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를 좀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라서 요 부분을 좀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우리 과목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낼 수 있는 뭐 그런 파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편 총칙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우리 책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한 장짜리 달린 거 있거든요. 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핵심 비교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한 장짜리 그 프린트 내용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뭐 완벽하게 암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과목에서 7개에서 9개까지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인 뼈대가 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여기 맨 왼쪽에 구분이 있어요. 그죠? 구분. 그래서 구분을 오픈해 놓고 내용은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뭐 가려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첫 줄에 보면 적용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이 적용 지역은 전국이야. 내려오면 또 사후 신고야. 이런 것들이 가려놓고 하나씩 내려오면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입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0번 정도만 공부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또 의외로 쉽게 또 잡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총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칙에서는 별을 3개만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총칙에서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용어가 단연 중요합니다. 용어. 우리 그래서 우리 가령 뭐 민법이다 그러면 이제 일반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상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뭐 이런 민법이랑 여타 과목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파트에서 쓰여지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중개사법에서 쓰는 용어가 많이 없는데, 딱 8개밖에 없는데 그 용어만 완벽하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정리해 놓으시면 이 과목은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고, 우리 중개사 과목이 총 5과목이잖아요. 1차 2개, 2차 3과목이 있는데 그 5과목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여러분 이제 접근하실 수 있고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총칙에서는 용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서장 들어갈 건데,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중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우리 밑줄을 좀 하나만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중개라는 표현을 3번을 질문을 드릴 거예요. 중개가 뭐죠? 라고 제가 3번을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 중개라고 하는 한자어의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한자는 부수가 있잖아요. 이 맨 앞에 요 사람인 변에 중자가 무슨 중자냐면 가운데 중입니다. 그러면 붙이면 어떤 말이 돼요? 사람이 가운데에, 이 개자가 끼일 게예요. 끼일 게. 그러니까 이제 끼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중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회방을 놓으면 그게 중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회방을 놓는 거 말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뭐 해주는 거? 소개, 뭐 아니면 주선, 내지는 알선하는 행위를 중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하는 동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3번이나 질문 드린다고 했죠. 중개가 뭐죠?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알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100점이에요. 자, 중개는 뭐 한다고요? 알선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알선하는 거, 소개하는 거, 이거를 중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누가 이 중개라고 하는 행위를, 소위 말하면 알선이라는 행위를 가장 먼저 했을 것이냐를 좀 살펴봤더니, 객주라는 사람이 그걸 제일 먼저 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뭐 과거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두 사람은 좀 생소하죠? 근데 좀 눈에 확 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복덕방. 이 복덕방은 요새도 복덕방 업자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복덕방 이후에 소개업자 뭐 이런 말로 좀 용어를 바꾸다가, 그리고 중개업자로 용어를 다시 이제 바꿨다가, 지금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 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이렇게 이제 불러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천이 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개업, 공인, 중개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개업, 공인, 중개사 7글자가 너무 길으니까 줄여서 제가 뭐라고 읽을 거냐면 개공이라고 읽을 거예요. 개공. 예, 그리고 여기 옆에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개공은 상인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조단에 보면 개공은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 판례라고 되어 있죠. 우리 대법원이 개공은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행위를 하는 말 그대로 상인이다. 왜냐하면 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 연역을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놨냐면, 참고로 우리 시중에 우리 중개사법 책이 한 20개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한 20개 제가 이제 다 대충 쳐봤는데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2개의 회사에 뭐 이런 기본서를 이제 저술을 했는데, 제가 저술한 기본서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복덕방 업자들이 중개업을 계속 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좀 됐단 말이에요. 일정한 시점이 언제냐면 1985년도에 이르러서, 85년도에 이르러서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게 돼요. 시험이 무슨 시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85년 12월 달쯤에 우리나라에 얘네가 이제 탄생하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중개업을 만약에 한다면, 줄여 쓸게요. 이 사람들을 개공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85년도의 일입니다. 85년도에. 그런데 이 복덕방업을 하셨던 분들이 물론 그때 당시에는 85년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젊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연세가 좀 많이 들으셨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중개업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다 응시를 하긴 했지만 100% 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덕방 업자들이 시험에 말하자면 탈락을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제 탈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업을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기득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냥 개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이 위의 개공은 시험에 뭐 해서 개공된 사람이에요. 합격해서 개공된 사람이고, 밑에는 합격 안 하고도 개공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는 없는 개공이다. 자격이 없는 개공이고, 위에는요, 그 자격이 있는 개공이다.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 드릴게요. 위에는 자격이 있는 개공이고, 여기는 자격이 없는 개공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세요. 개공 중에는 자격이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분들을 부칙상의 개공이다라고 이제 불러요. 자, 이제 밑에 보면 중개 제도의 규율에 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복덕방 시절에는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이런 식으로 변천되다가 현재 중개업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등록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등록을 한다라는 건 이제 시군구, 우리 이 동네 같으면 일산 동구청에 가서 나 뭐 하고 싶어요?
중개업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등록을 할 때 뭐를 갖고 와야 되겠어요? 자격증을 갖고 와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해준다. 우리 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록하려고. 자, 그리고 여기다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이 등록제는 규율이에요. 규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 하고 싶어? 그러면 등록하고 해. 이런 규율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안 하고 하면, 즉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3년 3천. 제가 이제 읽을 때 3년 3천으로 읽었는데 요건 이제 정식으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 거는 3년 이하의 뭐 징역형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말해요. 줄여서 3년 3천이라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몇 년 몇 천이라고요?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등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이 공부해가지고 등록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벌 안 받으려고요. 그냥 하면 처벌받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뭐 연역은 대충 말씀드렸고요. 법령의 구성 및 성격 한번 좀 들어가 보는데 요 네 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네 개가 다 시험 범위. 그래서 제일 상위에 법이 있고 법은 법률인데 이 법률은 어디서 제정하냐면 국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건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는 안 해요. 시행령과 대통령령이 같다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출제는 안 하지만 이 말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하실 때. 그래서 뭐하고 뭐는 같은 말이다. 시행령과 대통령령은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법을 공부할 때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이제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 규칙은 장관의 명령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국토교통부. 그래서 제가 줄여서 국토부령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얘도 채색을 좀 잡을게요. 시행 규칙, 국토부령 이렇게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수업하다가 시행령이라고 표현했다가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했다 왔다 갔다 하면 같은 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했다가 국토부령이라고 표현했다 왔다 갔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요 표현도 되게 많이 쓸 건데 국토교통부 내지는 장관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이것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뭐라고 좀 우리가 쓸 거냐면요. 국장이라고 쓸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다. 이렇게 우리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시행규칙은 국장의 명령, 국장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은 뭐 하는 그 법이냐면요. 경매할 때 쓰이는 법입니다. 경매 관련. 그래서 해마다 한 2문제 정도가 이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순수한 이제 그 경매 쪽에서 하나, 그리고 이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대리인과 관련해서 한 문제에서 해마다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얘는 그러면 경매 쪽이니까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어디서 하겠어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일 높은 장관이 누구예요? 대법원장. 이거는 대법원장의 명령이에요. 대법원장의 명령.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시행령으로 성격을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이거를 왜 대통령하고 동격인 그 시행령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삼부 요인이라고 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 국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국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국회의장이 있고 입법부의 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이게 대법원의 장이 말하자면 대통령하고 동격이라고 보시면 이게 이 삼부 요인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도 시행령을 만들게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4개가 전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의 성격은 중간법, 호남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공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 중에 민법 있죠, 그죠? 민법은 공법 같아요, 아니면 사법 같아요? 사법이에요. 민법은 이제 민들 간의 이제 관계니까 사법인데, 우리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는 뭐 이런 공법적 영역과 사법적 영역을 다 같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일반법 내지 특별법에다가는 둘 다 채색을 좀 한번 잡아주시고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 국내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말만 하나 기억할게요. 이제 이 국내법의 반대말은 국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여기서 어떤 지문을 출제를 하냐면 공인중개사는 무슨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외국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부동산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미국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만 통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자격을 따야만 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옆 나라 일본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국내에만 적용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법 내지 특별법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밑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흐름을 좀 하나 좀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자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법을 하나 적어 보고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도 한번 적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다가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도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이제 세 가지 법을 이렇게 적었는데 밑에다가는 개공을 한번 적어 볼게요. 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자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용어를 좀 배울 건데 개공이란 무슨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개공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할까요? 아니면 적용 안 할까요? 적용을 하겠죠. 이 법에 의해서 개공이라는 신분이 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법의 규율을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요, 이 개공은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민법의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 민자니까 얘가 백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의 적용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 개공은 당연히 민법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개공한테는 지금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무슨 법과 무슨 법의 적용을 다 받아요. 민법과 공인중개사법.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은 똑같이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뭐 어떤 우열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똑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인데 내용이 동일하면 좋은데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되는 법을 정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어떤 혼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보다는 먼저 적용되는 법이에요. 먼저 우선 적용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민법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굉장히 뭐한 법인 거냐면 일반적인 법이고 그 백성 중에서도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적용한다 그래서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 민법하고 중개사법이 있을 때 개공한테는 무슨 법이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고 민법은 무슨 법? 일반법이 되는 거죠. 이 지위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은 아닌데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 안에 우리 개공은 아니면서 개공들이 할 수 있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법인이 있는데 그런 거를 특수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그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때는 이 법도 당연히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특수법인한테는 이 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선후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호를 한번 열어보면 얘가 이제 소위 무슨 법이 되는 거냐면 먼저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 돼요? 특별법이 되죠. 그럼 얘는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은 얘에 비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얘는 무슨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에 끼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무슨 법적 지위와 무슨 법적 지위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법과 일반법적 지위를 다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아까 위에서 이런 표현 보셨었잖아요. 우리 중개사법은 일반법이자 특별법 지위를 다 같이 갖고 있다. 사실은 얘랑 얘가 반대말이거든요. 반대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제는요. 지난번 우리 11월 12월 달에 풀어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이제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부신법이랑 우리 실무 쪽의 문제는 풀어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에 가시면, 법의 제정 목적이 나와 있는데, 법에 만든 목적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이 박스에 보니까 1차 직접 목적, 2차 간접 목적, 3차 궁극 목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직접 목적을 1차 목적을 먼저 좀 읽어 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뭐만 취득한 자이냐면요. 자격만 취득한 자예요. 근데 사실 자격만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얘가. 이제 자격만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운전면허가 있으면 운전 꼭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격만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한다는 전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을 합쳐서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왜냐하면 이 둘이 업무를 하거든요. 무슨 업무? 중개 업무. 그러면 주어를 그냥 이렇게 개공하고 소공이라고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라고 했냐. 법은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법은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간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주어를 쓰면. 그래서 요 두 자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이거 이제 따낸 거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요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어인 공인중개사라고 주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이 업무를 하게 되고 얘네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이 이래라 저래라 정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뭐가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된다. 자, 우리 복덕방 시절에 복덕방 한번 연상해 보세요. 복덕방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앞에 친구. 복덕방 하면 떠오르는 거.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복덕방 하면 떠오르는 거. 할아버지. 옆에 선생님. 술 먹어요? 아, 복덕방에 술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뭐 막걸리 같은 거. 우리 뒤에 친구. 복덕방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거 빼고. 하나만 단어로.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생각이 없어? 뭐 그런 거 안 떠오르나요? 뭐 바둑, 장기, 고수도, 뭐 약간 좀 올드한 이미지,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데 요즘에 중개사무소 하면 떠오르는 거. 요즘에 중개사무소, 우리 두 번째 찔의 친구. 요즘에 중개사무소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자꾸 졸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자, 요즘에 중개사무소 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지도 아주 좋아. 요즘에 중개사무소 하면 지도 다 걸어놨잖아. 우리 앞에 친구. 중개사무소 하면 떠오르는 거. 요즘 중개사무소. 떠오르는 거 없어요? 간판. 뭐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안 떠오르나? 컴퓨터. 요즘 중개사무소 하면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이 법이 만들어진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얘네가. 상당히 전문성의 업무로 바뀌었고 이미. 그리고 얘네가 종사하는 산업이 중개업이라는 산업인데 그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 건전하게 육성한다라는 건 아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몇 년 몇천, 3년 3천. 그러니까 합법적 중개업을 상당히 육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물론 뭐 장사가 안 되는 건 맞지만 상당히 법으로 육성하고 있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국민을 위한 것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얘네도 국민인가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얘네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국민도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부동산을 뭐하고 뭐하는 사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국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문제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로지 이제 정답이 되는데, 요거 항목을 좀 잠깐 볼게요. 여기 기억번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항목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첫째, 개공 들어가면 안 된대. 여기에 왜 개공의 업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소공이 빠져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이라고 여기를 두면 안 된다. 이해됐죠? 소속공인중개사가 빠져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왜 쓰면 안 되겠어요? 지금은 안 쓰는 거니까. 중개업자, 복덕방, 이 말 안 쓰잖아요, 지금은. 안 쓰는 말이라서 쓰면 안 되고. 자, 얘는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 용어에서 이제 배울 건데, 요 용어는 왜 사용하면 안 되냐면, 여기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냐면,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은 무슨 업무를 아예 하면 안 돼요. 중개 업무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오로지 들어갈 말은 뭐다? 공인중개사. 다른 거는 여러분 몰라도 되고요. 요 공인중개사가 유일하게 옳은 표현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3절의 용어의 정의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별 3개 한 거고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개사법은요, 다른 여타 과목하고 관련이 없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법이라서 이 법에서만 쓰이는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과목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용어만 잘 이해하셔도 이 과목은 되게 쉽다. 자, 이제 용어의 구분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계속 나오다가 35회 때 안 나왔죠. 35회 때. 근데 35회 때 제가 이제 이 용어에서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용어들이 아예 안 나왔다라기보다는 용어에 국한된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40개의 문제는 다 용어로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중개. 아까 이제 중개 질문을 3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개란 한마디로 뭐다? 알선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알선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면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중개. 여기 보면 중개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중개를 질문 드리는 거야. 중개는 그냥 알선만 하는 거잖아. 소개만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면 누구나 다 못한다. 누구나.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 중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중개예요. 안 말린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 법은 중개를 육성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중개업. 그러니까 중개하고 이제 우리 과목,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개업은요, 누구나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꼭 누구만 해야 되냐면 개공만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개 업무는 누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공과 소속공인중개사.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정확히 말하면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업무. 업이 아니라. 우리 그러면 개공은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거예요?
중개업도 하면서 업무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업을 한다는 거는 업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사업자. 얘가 사업자가 아니잖아. 그냥 종업원의 신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개공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하다가 걸리면 몇 년 몇천, 3년, 3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이거를 규율하려고 해. 얘는 규율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용어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뭐를 취득한 자라고 우리가 정의하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자격이 있대. 얘를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즉 줄여서 개공이라는 신분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둘은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뭐 한 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등록한 자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한 5월, 뭐 7월 이때도 이런 질문을 좀 가끔 해요. 어떤 질문을 가끔 하시냐면 저한테 선생님,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그 질문을 받자마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분은 떨어지겠군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떨어지겠군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예 모르는 거야. 용어 자체를. 얘가 왜 계약서를 써요? 얘 그런 애가 아니라고. 얘는 뭐만 있는 애? 자격만.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라는 표현은 주어를 얘로 사용하셔야 돼. 전혀 다른 말이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가로. 이 개업공인중개사에는 자격 있는 애도 있고 자격 없는 애도 있다 그랬잖아. 아까 옛날부터 복덕방 했던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좀 적어봐 드릴게요. 약어로 적습니다. 공개라고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되면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은 좀 생소해도. 공개가 뭐일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약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공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얘는 뭐가 있는 개공이네? 자격 있는. 근데 아까 제가 자격 없는 개공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부칙상의 개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칙상의 개공. 그럼 부칙상의 개공은 뭐 없는, 자격 없는 개공인 거예요. 자격 없는 개공도 있다고. 그래서 부칙 개공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법인인 개공도 있어요. 줄여서 법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종별이라고 합니다. 종별.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별. 종별이라고 하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유형은 몇 개?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총 3개. 공개 있고, 부계 있고, 법계 있고. 그럼 법계 먼저 좀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법계는 법인을 만들어요. 회사나 조합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까요? 아무나 아니면 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얘가 회사 하나 만들어서 회사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법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돈만 있으면 법인 될 수 있다. OX, X. 왜냐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만약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냥 돈 가지고 회사 만들고 중개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얘가 만들어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법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는 늘어나는 추세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 늘어나는 추세. 왜냐면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부계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고요. 처음에 이제 85년까지만 해도 한 3만 전국에 3만 5천 분 정도 계셨었는데 굉장히 많았죠. 오히려 얘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공개보다. 근데 여기 3만 5천 분 정도 계시다가 지금은 한 전국에 2천 분 조금 더 살아 계세요. 예. 근데 앞으로 한 10년이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종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사라지는 종별이다. 예,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뭐하고 뭐만 남아요? 공개랑 법계만 남게 되고 법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는 줄여서 소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요 소속이 되어진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자, 소공은 뭐 된 공인중개사라고요? 소속된. 그러니까 소속됐다라는 건 뭔 뜻이겠어요? 소속됐다는 말은 취업했다. 예,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고 취업을 하면 뭐가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중개부조원도 똑같아요. 얘도 뭐 되어진 사람이에요? 소속되어진 사람.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뭐가 있고 자격이 있고 얘는 뭐가 없고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 아닌 이런 자로서 소속이 되어지는 사람을 우리 중개보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 둘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용인이라는 주어도 되게 잘 나오는 주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고용인이라고 주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고용인은 개공의 종업원을 말하는데 누구랑 누구를 말한다?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쭉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세 자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요 세 자가 모두 달라요. 자, 일단 답변 한번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는 뭐 있는? 자격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그 다음에 얘는 소속된. 전혀 다르죠. 이 세 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 건데, 공인중개사가 개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등록하면.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등록하면 얘는 개공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소공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 하면? 취업하면 말고 소속되면. 이렇게 답변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취업이라고 그랬고, 여러분은 법률 용어로만 이해하셔야 되니까 뭐 되면? 소속되면. 소속되면 소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공이 개공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소공이 개공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소공이 개공될 수 있냐? X. 왜 X? 얘 소속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이중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소속은 범죄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친구가 뭐라고 지금 그 답변을 했냐면, 얘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나오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나오면 돼요. 나오면 얘가 신분이 뭐로 바뀌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소공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공이 될 수는 없어요. 소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 걸치는 걸 싫어한다고 우리 법에서. 그러면 사직하면 뭐가 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돼서 개공되는 건 상관없어요. 반대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는 되게 잘 나와.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아주 잘 나오는데, 반대로 그러면 개공은 소공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당연히 안 되겠지.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는. 무슨 소속? 이중소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공이 소공되거나 소공이 개공되거나 이거는 안 되고, 이런 애를 이중소속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용어 한번 법률적 정의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